어떤 저녁 식사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저녁 식사는 그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수진, 올해 62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꺼내기 힘들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에도 때가 있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존엄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제 며느리 서연이가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와 제 아들 지훈이, 그리고 고인이 된 제 남편 박민준 씨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말입니다. 서연이가 지훈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저는 늘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세상사에 개의치 않고 마음속에 어떤 서운함이 있더라도 얼굴에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부엌에서 갈비찜에 넣을 깻잎을 썰고 있을 때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제가 이미 익숙해진 그 오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다 올 거예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자리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 수다 떠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아껴두었던 자수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제 접시들과 몇 년 전 특별한 날을 위해 샀던 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자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식당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부엌에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이 식탁을 제 가족들만을 위해 비워두고 싶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드세요. 이 지저분한 할머니. 저는 제 가족들만 이 식탁에 앉히고 싶어요. 그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온 집안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전 엄마가 제게 주신 자수 앞치마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린 지훈이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던 추운 아침에 입었던 바로 그 앞치마였습니다. 앞치마에서는 여전히 커피와 따뜻한 찐빵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고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너무 믿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서연이가 나타나기 전에 제 삶이 어땠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온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기 마련이니까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아빠 박민준 씨는 말이 없었지만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삶은 소박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고소한 진한 커피를 끓였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에서 신문을 보며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늘 그 향기 속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그것이 집의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7살 때 저와 함께 찐빵 반죽을 빚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앞치마를 입고 작은 손에 밀가루를 잔뜩 묻힌 채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민준 씨는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18살 되던 해 민준 씨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정원에서 깻잎을 따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저를 한번 보더니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날 밤 지훈이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는 제가 있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2가지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한 끝에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족함 없이 보살폈고 제가 짐이라고 느끼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프로젝트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취향에 맞춰 설탕을 조금 넣어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집은 늘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낮에는 삼계탕 냄새와 막 다려낸 옷의 상쾌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오후에는 꽃에 물을 주면서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이웃인 미애 언니가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은 단순했고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그 토요일 그는 연애하는 남자 특유의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저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서연이는 몸에 꼭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으며 손톱은 길고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악수했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수진 씨. 그녀는 입으로 말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타주었지만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너무 기뻐서 제가 본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가치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 민준 씨 전용 소파에 앉은 자세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엄마는 늘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때로는 사랑을 위해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 후 몇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교제, 결혼, 신혼여행, 서연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들만의 집을 살 거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고 이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손수 내린 커피 향은 캡슐 커피 머신으로 대체되었고 마당의 꽃들은 길을 막는다며 치워졌습니다. 제 라디오는 시끄럽다며 꺼졌고 식탁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과도기일 뿐이야. 그들은 익숙해질 거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날 밤 저녁 식사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당신이 있는 도시를 적어주세요. 균열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나무뿌리처럼 천천히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부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실크 잠옷을 입고 방에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에 부엌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셨어요. 앞으로는 부엌은 제가 관리할게요. 쉬세요. 저는 분명히 설거지를 하고 닦아놓았으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날, 미애 언니가 평소처럼 목요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서연이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은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워요. 바쁘시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애 언니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갖고 왔던 꽃들은 어느 토요일 아침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서연이는 벌레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빨간 제라늄 화분 하나를 주워 제 방에 숨겼습니다. 감히 그들 앞에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로 그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만든 음식이 기름지거나 너무 단조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지훈이는 묵묵히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앞치마를 입고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는 이 집이 이제 우리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서연아, 그녀는 많은 걸 잃었잖아. 그럼 저는요? 서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권리도 없나요? 침묵이 흘렀고 지훈이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때에만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때때로 서연이는 저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겼다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일요일에는 더 이상 함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늦잠을 잤고 서연이는 친구들과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이 집이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계피향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사진, 그가 제게 준 책들, 엄마의 염주, 제 자수 식탁보. 제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필요해요, 수진 씨. 걱정 마세요. 물건들은 다 있어요. 그냥 정리해둔 것뿐이에요. 그들은 제 삶을 상자 하나에 넣어버렸고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작아지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사라진다면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가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할지도, 어쩌면 그가 저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가 저녁 식사를 주최했을 때 저는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내와 나약함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제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가 너무 옛것에 집착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예전의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은 지쳐 있었고 제 목소리는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는 시어머니, 세상사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돕는 시어머니가 되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일요일 저녁 식사를 주최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갈비찜을 만들 수 있어. 우리 할머니 비법인데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녀는 휴대폰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이미 케이터링을 불렀어요. 전문 요리사 말이에요. 알겠죠? 친정 부모님이 우리가 형편없이 먹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식기 세팅이라도 도와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 씨는 쉬세요. 또 다시 그 두 단어였습니다. 마치 제가 62세의 나이에 손수찐빵 반죽을 빚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노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토요일 밤 그들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손수 술을 놓은 앞치마를 꺼내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원에 남아있는 몇 송이 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은식기를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이가 제가 유용하다는 것을,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다 마쳤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노력의 결과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고 모든 것이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집을 아주 조금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쉬라고 했잖아요. 도움 필요 없다고요. 게다가 물건들을 다 엉망으로 놔서 지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입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어느 때보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제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머물며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나무 바닥에 하이힐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야근으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그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다들 너 기다리고 있어. 어디야? 저는 방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제 식탁보, 제 접시, 제 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마치 자신이 꾸민 것처럼 집을 가리키며 소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자가 없었습니다. 식탁 주변의 의자는 9개였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어쩌면 그들이 잊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다른 곳에서 먹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입은 채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막 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익숙한 그 차가운 어조로 수진 씨, 부엌에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이 식탁을 제 가족들만을 위해 비워두고 싶어서요. 침묵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크게 말하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드세요. 이 지저분한 할머니. 저는 제 가족들만 이 식탁에 앉히고 싶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꽉 붙잡았고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훈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요즘 매일 밤 보던 피곤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눈앞의 광경을 훑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식당 문 앞에 서서 자수 앞치마를 입고 두 손을 꼭 쥐고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예전 민준 씨가 앉던 상석에
앉아 입가에 굳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어색하게 접시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의자를, 거기에 없는 제 의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서둘러 일어나 원피스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네요.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이리 와요. 빨리 앉아요. 자리 비워놨어요. 지훈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알잖아. 당신 엄마는 부엌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해. 거기서 더 편안해 하시지. 그렇지, 수진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넥타이를 풀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던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걱정 마. 이미 먹었어.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엄마, 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서연이의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훈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드라마 찍지 마세요. 제발. 그냥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당신 엄마도 오늘 제가 제 가족들을 대접하는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 가족. 지훈이가 몸을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 가족.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보.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특별한 모임이에요. 당신 엄마는 이해할 거예요. 지훈이는 식탁을 보며 의자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의자는 어디 갔어? 아이고, 자리가 없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 의자는 어디 갔냐고. 그가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의 형제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편하게 식탁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과장하잖아. 그냥 저녁 식사일 뿐이야.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 서연아.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부엌에 가서 한유처럼 밥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했어 안 했어. 서연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억눌린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어때요? 여기도 제 집이고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지훈이는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조용히 시키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밥 안 먹으면 아무도 못 먹어.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지훈이는 상석으로 서연이가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가 의자를 힘껏 뒤로 당겼습니다. 일어나. 지훈아, 너무 심하잖아. 서연이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바닥을 응시했고 그녀의 형제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의자를 들어 제 옆으로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아들아, 이럴 필요 없어.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제 손은 앞치마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상석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가신 후 줄곧 제 자리였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접시 하나를 들고 밥과 갈비찜 그리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스스로 밥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그는 직접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여기는 영원히 엄마 집이에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분노, 수치심, 그리고 제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늦었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5분 안에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눈을 떴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 식탁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지켜본 그 집에서 우리는 예전처럼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상상해 봅니다. 댓글로 당신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어떤 진실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어떤 진실은 마침내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는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도우려 했지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 단어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위로처럼 말입니다. 저는 앞치마를 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떤 기분이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위해 일어섰고 제 아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훈이는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가 엄마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우리랑 많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믿었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 없어. 바보 같은 아들아. 너는 바빴잖아. 네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해.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 저를 키웠잖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남의 집 청소하러 다녔잖아요. 제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보답한 게 고작 엄마가 자기 집에서 모욕당하게 한 거라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서연이를 사랑해. 그녀는 내 아내야. 이해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들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분, 이제 이 비극적인 연극은 끝난 건가요?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아니, 당신은 충분히 말했어요. 당신은 내 가족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창피해.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당한 모욕은 어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리고 도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영원히 당신 엄마겠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훈아, 당신은 나랑 결혼했지만 당신은 평생 마마보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아니,
그거랑 모든 상관이 있어.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엄마랑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둘째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날 감시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고 나보다 모든 걸 잘하는 시어머니를 두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아무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아. 서연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늘 거기 있었잖아. 그 앞치마를 입고 희생자인 척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과부예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이 날 버렸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지훈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계속 당신의 착한 아들로 남게 하려는 거잖아. 서연아, 그만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난 지긋지긋해. 이 낡은 집에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 부모님이 자던 침대에서 자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 할머니 접시를 쓰는 것도 지긋지긋해. 여기 있는 모든 것, 절대 모든 것이 그 여자 냄새가 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저는 세게 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짓고 새로 시작하기로 약속했잖아.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그의 집에서, 그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어. 모든 구석구석에 그의 그림자가 있어.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늘 그랬잖아. 정말. 그럼 수도세는 누가 내? 식료품은 누가 사? 돈은 누가 내? 당신이잖아. 지훈아. 당신이 모든 비용을 내고 있어. 그럼 이 집은 대체 누구의 집이야?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만약 여기에 사는 것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나는 떠날 수 있어. 작은 곳을 찾을 수 있어. 안 돼.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도 가지 마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만약 누군가 가야 한다면.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지훈아. 내 아내를,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 여자를 위해서? 지훈이는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찢겨진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이가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맞아. 하지만 없어, 지훈아. 나를 선택할지, 그 여자를 선택할지 당신이 결정해. 말을 마친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무언가를 해서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과거였고, 그의 역사였고, 그의 뿌리였고, 그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가 오직 그녀의 것이 되는 미래, 그 이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매번의 모욕, 매번의 경멸, 매번 제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것, 매번 제가 침묵했던 것, 매번 제가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을 받아들인 것, 서연이가 제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은 저였습니다. 제 자리가 가치 없다고 가르친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가치 없다고 가르친 것은 저였습니다. 최악은 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제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스스로 피했던 결정, 너무나 아프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나나가 살 거야.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말 들어. 서연이가 한 가지는 옳게 말했어. 이건 너의 삶이고 너의 결혼이야. 내가 여기에 있는 한 너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거야. 늘 이런 긴장감, 이런 원망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내 집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는 예전에 너희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이었어. 너의 어린 시절 집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엄마가 여기 살기를 원해요. 알아, 바보 같은 아들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제 강한 아들이, 제 엔지니어 아들이, 제 33살 된 다 큰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떤 눈물은 너무 깊어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익숙한 벽들, 지훈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창문, 민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었던 침대,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빨간 제라늄 화분, 그리고 제 앞치마, 제 자수 앞치마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엄마가 손수술을 놓은 무늬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습니다. 파란 꽃과 빨간 새들. 이 자수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냈고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는 그저 추억을 담은 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김수진, 과부이자 어머니이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있었고 존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식탁에서도 자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들어와 곧장 방으로 가서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남았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따라 거실에 앉아 저를 보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네, 떠날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잘 됐네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 속에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온함. 왜냐하면 저는 실패를 안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녀가 저를 쫓아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정적인 감정 대신 제 존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삶에는 늘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주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절대 아무도 영원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과 쫓겨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들 동안 이 차이를 배웠습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치마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옛날식 커피를 끓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피향, 부엌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김, 그 의식은 제 것이었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의 작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늘 저의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꽃으로 가득했던 정원에는 이제 시멘트와 황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 사이에서 푸른 생명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야생 박하가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1시간 후 서연이가 내려와 제가 부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해요? 커피? 또 그 냄새. 1000번도 더 말했지만 저는 그 냄새 싫어하고 머리 아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입을 다물더니 웃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정했어요? 이번 주에 어디로 가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대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수진 씨, 아무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가 크게 느껴지도록 나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 나는 네가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다물었고 네가 빛날 수 있도록 사라졌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끝났어. 나는 떠날 거야. 그래. 하지만 네가 나를 쫓아내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나는 나를 가구 취급하지 않는 곳에 있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언젠가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구석에 밀어둘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저 너를 보고 있을 뿐이야. 진정으로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봐.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야, 얘야. 사랑은 내가 점령하는 영토가 아니야. 사랑은 내가 가꿔야 할 정원이야. 그런데 너는 뿌리째 뽑는 것밖에 몰라. 저는 부엌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들은 이상했습니다. 지훈이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결정이 그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짐이 3개의 종이 상자에 담겼습니다. 옷까지, 몇 장의 사진, 엄마의 염주, 민준 씨가 제게 준 책, 그리고 제 앞치마.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장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가장 귀중한 물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5살이었고 저는 폐렴에 걸렸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 나는 예쁜 글을 쓸 줄 모르지만 당신이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 그리고 당신 자신도 잘 돌봐줘.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 늘 소중했어, 민준 씨. 저는 몇 년 동안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었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 울었고, 지훈이를 위해 울었고, 저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과 이제 놓아주어야 할 모든 것을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잘 넣어두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수요일 밤, 지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아들아.
그는 천천히 들어와 그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알아.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 셋이 가족처럼. 저는 침대에 앉아 그에게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지훈아, 8살 때 학교에서 싸웠던 거 기억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큰아이가 너랑 내 친구를 괴롭혔는데 너는 맞서 싸웠지. 너는 멍든 눈과 찢어진 셔츠를 입고 집에 돌아왔어.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아들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옳아.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옳아. 하지만 너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하는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옳아. 지훈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하는 싸움이야. 매일이 전쟁터고 매 끼니가 스트레스고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힘이 없어. 하지만 제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아, 너는 서연이의 감정을 바꿀 수 없어. 너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어.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존경은 구걸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집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사는 것에 지쳤어. 지훈이는 어린 시절처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네가 보고 싶을 거야. 평생 매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미애 언니가 잠시 자기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어. 언니 집이 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거든. 나는 일자리를 찾을 거야. 어쩌면 아이들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걱정 마.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제발, 엄마, 제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해줘. 동정하는 시선을 원치 않아. 네가 죄책감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아. 내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건 내가 원해서 내가 나를 보고 싶어서 와야 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일어서서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에게 키스했던 것처럼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평생과 작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민준 씨가 몇 년 전 제게 선물한 파란색 원피스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거지처럼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늘 그래왔던 대로 존엄 있는 여자로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원피스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들을 하나씩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지훈이가 제가 부른 택시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가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혼했고 제 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민준 씨는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복했고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잘 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영원히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아.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손을 놓아 택시에 탔습니다. 지훈이는 보도에 서서 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뒤돌아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흐릿한 영화 장면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찐빵을 사던 빵집, 지훈이가 세례를 받은 절, 어린 시절 그를 데리고 놀러 가던 공원, 장을 보던 시장. 제 인생은 이 거리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애 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고 나약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집에 잘 왔어, 수진아.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집에 잘 왔어. 하지만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천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소리를 듣고 제 창문과 침대, 제 일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무거운 침묵조차 그리워했습니다. 미애 언니는 천사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를 끓여주고 제 곁에 있어주며 제가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게 해주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에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아니? 우리는 물건이나 집,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살아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는 거야. 이제 새로운 나를 다시 살아내야 하는 거지. 그건 아플 거야.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집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지훈이의 엄마이자 민준 씨의 아내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인가? 어느 날 밤 저는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자수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접어 여행 가방 맨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앞치마가 제 과거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 어머니, 봉사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 없는 김수진이 누구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돌봐야 할 부엌이 없는 수진, 먹여야 할 가족이 없는 수진, 그저 수진, 그리고 그 여자는 탐험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3일에 한 번씩 제게 전화했습니다. 대화는 짧고 어색했으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고 저는 그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유령과 같았습니다. 저는 윤선영 여사님 댁에서 가정부일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지만 깨끗한 돈을 벌었고 윤 여사님은 매우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가져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윤 여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6살짜리 아이 중 하나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 할머니, 손주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착한 손주야. 왜냐하면 삶은 때때로 복잡하거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사는데 오실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숫가루를 타주세요. 할머니도 미숫가루 타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할 수 있지. 가르쳐줘요. 바로 그 순간 제 것이 아닌 그 부엌에서 제 손주가 아닌 그 아이와 함께 저는 그에게 미숫가루 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숟가락으로 냄비 안을 휘젓는 법을 가르쳤고 맛을 보고 설탕을 더 넣어야 하는지 아닌지 가르쳤으며 입을 대지 않도록 시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는 제가 지훈이의 엄마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치는 그 집에 사는 데 있지 않았고 서연이에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에, 제 지혜에, 그리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여사님은 제게 월급을 주셨고 아이들은 저를 껴안았습니다. 수진 할머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몇 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애 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고 석양이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승리를 생각했고 그녀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 집에서 쫓아내고 지훈이를 독차지하며 완벽한 가정을 갖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독특한 방식이 있고 가장 뼈아픈 교훈은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잃었고 아들 곁에 있을 자리를 잃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고 제 목소리를 되찾았으며 거울 속에서 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절대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은 제가 직접 빚을 갚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시나리오를 남겨두었습니다. 우주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평온함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무엇을 잘못했지? 왜 나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 왜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하게 살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삶은 소박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윤 여사님 댁에 가서 민준이와 유나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미애 언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풍파를 겪은 두 여인이 편안한 침묵을 즐기면서 말입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제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결혼 생활, 그의 직업, 그의 세상이 있었고 제게는 제 세상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결코 서연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저도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험담하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들의 이야기였고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 지훈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찾아가도 될까요? 그럼 아들아, 언제? 지금 괜찮으세요? 그의 어조가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와. 1시간 후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가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늘 다려 입던 옷이 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마치 구명 튜브를 붙잡는 것처럼. 무슨 일이야, 지훈아. 우리는 미애 언니의 마당에 앉았습니다. 미애 언니는 우리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녀는 늘 그랬는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이사 가신 후에 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침내 행복해질 거라고. 압박감이나 문제 없이 우리만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제가 충분히 그녀를 돌보지 않고, 제가 낭만적이지 않고, 제가 이런저런 게 부족하다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밤 싸우고 있어요. 유감스럽구나, 아들아. 가장 나쁜 건 제가 이제야 그녀가 엄마에게 했던 모든 일, 엄마에게 했던 모든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해요.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깨달았다니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일은 네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네가 무엇을 할지는 네 책임이야. 알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떠나. 나랑 같이 살아. 그녀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의 고통과 혼란, 죄책감을 부추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일을 말입니다. 지훈아,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수 없어. 그건 내 결정이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이 위대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너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야.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 네가 만찬한 상 전체를 누릴 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빵 조각을 받아들이지 마.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서연이가 네가 상징하는 것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안정감, 존경, 사회적 지위, 집.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 그것은 존중, 감사, 보살핌을 포함해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함해 상대방의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지훈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하세요? 무엇을 용서하니? 엄마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녀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서, 엄마를 떠나게 해서.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용서할 것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 당시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러.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는 배웠니? 제가 웃었습니다. 나는 배웠어. 내 가치는 누가 나를 식탁에 앉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나는 62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나는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지훈이는 다시 한번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도 네가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는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고 저는 그에게 민준이와 유나에 대한 이야기,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 미애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직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 때 저는 그의 뒷모습이 길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그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언젠가는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 맨 밑바닥에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엄마가 수놓은 꽃무늬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습니다. 파란 꽃, 빨간색, 그 모든 세월, 그 많은 세탁, 그 많은 삶을 견뎌낸 실들.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앞치마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살아남은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제 엄마는 젊은 시절 그것을 수놓았고 그것을 입고 아빠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제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것을 입고 민준 씨에게, 지훈이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족 모임의 일요일을 위해, 그 설날 저녁 식사를 위해. 그리고 이제 이 앞치마는 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마치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제 생각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기 위해 요리를 해야 한다는 제 생각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종이로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민준 씨 사진과 함께, 그가 제게 쓴 편지와 함께, 그리고 엄마의 염주와 함께 말입니다. 그것들은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더 이상 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제게 제 갈비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제게 그녀의 모임에 요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 요리를 해달라고 저를 주방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찾지도 않았지만 저는 케이터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제 결정, 제 시간, 제 창의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요리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선택해서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애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 눈치챘니? 뭘? 네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서연이가 버렸던 그 꽃들처럼 새로운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 가정은 장소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을지, 떠날지, 변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행동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삶은 기억합니다. 우주는 빚을 갚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행복을 쌓고 잘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잘 살고, 존엄 있게 살고, 평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즉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인내심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윤 여사님 댁에서 일하고, 토요일에는 작은 케이터링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미애 언니와 절에 갔다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빌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만의 공간을 말입니다.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연이에 대해 직접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더 침묵했으며 더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 밤 10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애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들여보내 캐모마일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 이사 나왔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얼마나? 영원히.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한 슬픔, 그의 부서진 결혼 생활, 그의 망가진 꿈을 위한 슬픔.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제가 2가지 일을 해서 그녀가 원하는 차를 사주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직장을 바꾸었고, 월급을 전부 털어 여행을 데려갔어요. 그녀가 가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운동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아주 작게, 점점 더 작게 만들었어요. 거울을 봐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요.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했어요. 늘 요구했고, 늘 불평했고, 늘 제가 부족하다고 불평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가 한마디를 했는데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어요. 뭐라고 했니? 그녀는 제가 부자 남자와 결혼했어야지. 저와 결혼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어요. 침묵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이 위대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너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말라. 저는 이해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결코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바닥 없는 구멍이니까요.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분은 어때? 슬프고 두렵지만 자유로워요.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아들아, 아주 잘 됐어. 그날 밤 그는 미애 언니의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차지했고 저에게서 벗어났으며 지훈이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통제 속에 있지 않고 학대받는 사랑이 남긴 공허함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몇 주는 지훈이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신청했고 서연이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전화했고 그 다음에는 소리 질렀고 그 다음에는 협박했고 그 다음에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회사에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제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쳤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자기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저는 아주 침착하게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을 했어요. 서연아,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어. 당신은 빼앗았어. 당신은 내 시간, 내 평온, 내 존엄을 빼앗아갔어. 이제 나는 그것들을 되찾을 거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는 제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뭐? 그녀는 엄마가 저를 세뇌했고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결혼 생활을 망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소리 지르며 부엌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던 그날. 그날 저는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깨달았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제가 그럴 만하다고, 저는 그냥 그런 놈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초래한 상처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요. 2달 후, 저는 지훈이가 서연이가 집을 팔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녀의 가족들, 제가 모욕당할 때 고개를 숙였던 그 식탁을 가득 채웠던 가족들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아파트로 이사가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11월의 어느 날, 그 저녁 식사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엄마, 김은주 여사님이었습니다. 김수진 씨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서연이 엄마, 김은주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제가 모욕당할 때 고개를 숙였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직면하는 것이 제 치유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은주 여사님은 늙었고 흰머리가 많아졌으며 주름이 늘었고 어깨에는 더 많은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밤 제가 언니를 위해 말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침묵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잔인한 딸을 키워내서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혼자예요. 완전히 혼자예요. 친구도 없고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늘 문제가 있고, 늘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요.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제가 그녀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녀는 33살인데 아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형제자매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요. 저만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가보니 그녀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밀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해요. 그녀는 자신이 외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김은주 여사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를 생각했어요. 그녀가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요. 정말 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언니는 좋은 여자이고 좋은 시어머니였는데 우리는 언니를 돕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니를 떠나게 했어요. 이제 저는 대가를 보고 있어요. 서연이는 언니가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녀는 여전히 언니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지훈이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은주 여사님,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되기 위해 당신의 사과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 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결정의 결과에 직면해야 해요. 오직 그곳에서 혼자서 진실에 직면할 때만 그녀는 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이제 그녀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차례예요. 김은주 여사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외롭게 그녀가 꿈꾸던 집도 없이 그녀가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했던 남편도 없이 친구도 지지해주는 가족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나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한때 모두 앞에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제가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제가 가치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 그녀는 똑같은 공허함,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거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정의를 실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하지도 승리감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피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존엄, 제 평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저녁 식사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내 제가 빌린 곳입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욕실 하나. 하지만 제 것입니다. 벽은 제가 선택한 연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창문에는 제가 불면의 밤에 손수 수놓은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벽에는 민준 씨와 지훈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5살이었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는 앞치마가 놓여 있습니다. 40여 년 전 엄마가 수놓은 그 앞치마입니다. 가끔 저는 그것을 꺼냅니다.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앞치마는 제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갓 결혼한 수진이 찐빵을 배우는 것을 보았고 엄마가 된 수진이 밤새 우유를 타는 것을 보았으며 과부가 된 수진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욕당한 수진이 부엌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붙잡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치마는 쉬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 생각처럼 말입니다. 제 삶은 이제 다릅니다.
평온하고 단순하지만 완전히 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윤 여사님 댁에서 일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9살이고 유나는 7살입니다. 그들은 저를 수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비록 제가 그들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를 때 저는 가슴속에 예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찾았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미애 언니의 포옹 속에서, 식료품점 사장님의 아침 인사 속에서 말입니다. 제 수제 요리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저는 케이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3번 도시락 주문을 받습니다. 월요일에는 김밥을 팔고, 목요일에는 전을 팔고, 토요일에는 반찬을 팝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존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제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제게 동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벌어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제 부엌에서 요리할 때 제 음악을 들으면서 제 속도대로 서두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요리할 때 저는 올곤 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는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더 이상 그 깊은 다크서클이 없습니다. 슬픔은 더 이상 그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삶, 직업, 그리고 몇 달 전 만난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아직은요? 그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보았습니다. 희망 말입니다. 엄마, 제가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지난 일요일, 그가 제 아파트에서 식사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데 저는 사랑이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평온함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외롭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용감하지 않아, 아들아.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살아남는다는 건 그저 죽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엄마는 그 이상을 했어요. 엄마는 60대에 다시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제 고통에 목적이 있었고 제 넘어짐에 의미가 있었으며 제 다시 일어섬이 가치 있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서연이를 생각합니다. 분노도 원한도 없이 그저 깊은 연민으로 지훈이가 가끔 가족들과 연락하기 때문에 들은 바로는 서연이는 여전히 혼자라고 합니다. 2년 동안 3번 직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해고된 것이 아니라 늘 그녀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늘 불공평한 상사, 까다로운 동료, 독성 있는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나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난하고 요구하고 빼앗는 법을 배웠지만 결코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경작하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동정하느냐고요? 네, 상황이 달랐으면 좋겠느냐고요? 아마도요. 제가 떠난 것을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평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투명인간이 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몇 달 전, 한 여사님이 제게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이었고, 친구가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건네주자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사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가게 이름이 뭐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름을 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 수제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람 속의 앞치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웃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람 속의 앞치마.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봉사할 필요가 없고 중요하게 여겨지기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제가 요리할 때 그것은 제가 원해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예술이고 제 치유이며 세상에 주는 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규칙에 따라 제 시간에 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면, 만약 당신이 자기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다고, 당신이 쓸모없거나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한다면 제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 때문에, 당신이 청소한 집 때문에, 당신이 준 것 때문에, 당신이 희생한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숨쉬기 때문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소리, 공간, 존엄을 빼앗기는 환경에 있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남아서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어 결국 사라지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떠나고 고통을 안고 떠나고 미지의 세계를 안고 떠나지만 당신의 온전한 존엄을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장 용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했느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옛집을 그리워하는 날들. 만약 남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조금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제 작은 원룸, 평온함으로 가득 찬 아파트, 제 소박하고 정직한 사업, 죄책감으로 물들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지훈이와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가장 큰 집이나 가장 완벽한 가정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평온을 갖기 위한 것이고 평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요. 며칠 전 미애 언니가 제게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일요일처럼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는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 같았어. 겁에 질리고 상처받고 길을 잃었지. 이제 너를 보면 나는 독수리를 봐. 저는 웃었습니다. 독수리라니. 아이고, 미애 언니 너무 과장하네. 과장이 아니야. 다시 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독수리.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독수리. 늘 날개가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잊었던 독수리.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잊었습니다. 제가 그저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저 아내가 아니었고,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김수진, 65세,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만약 어떤 순간에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면 이 이야기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당신이 아무리 부서져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희망은 상실이 아프지만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엄을 지키는 한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은 삶이 정말로 당신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잔인함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심은 외로움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복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떠나고 치유하고 그리고 잘 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비록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주가 주는 소리 없는 정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앞치마는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입지 않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이야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고통스러운 장도 있고 아름다운 장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앞치마는 지훈이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딸이 생긴다면 딸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모욕당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잃어버리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 고통과 치유의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 저녁 식사의 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을 찾기 위해 먼저 길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매일 한 여성, 한 인생 교훈. 이 이야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다음에 만나요.